제가 개인적으로 신경 쓰고 있는 거는 옐로우버스와 그 전기자전거 커머스 구독이라지만 사실상 커머스에 가까운 구독. 이건 삼천리 알톤이랑 싸우고 있거든요. 삼천리 알톤과 싸우고 있는 이 사업과 옐로우버스가 굉장히 새로운 분야여서 제가 직접 신경 써서 하고 있고.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홍선표 최용식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전동 킥보드로 매우 유명한 더스윙의 김영산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더스윙은 지난해에도 704억 원의 매출과 1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5년 연속 두 자릿수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스윙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스윙의 전체 매출에서 킥보드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대신 배달 라이더용 오토바이, 전기 자전거, 통학버스, 택시 등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킥보드를 넘어서 종합 모빌리티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김영산 대표님과 함께 더스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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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저하고는 이제 한 달 만에 뵙는 거잖아요. 네. 그 인터뷰 이후에.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해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704억 원의 매출과 14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셨고, 이 704억 원의 매출이란 게 매출 자체도 크지만 5년 연속 이제 두 자릿수 성장이잖아요. 그리고 흑자도 이렇게, 사실 킥보드 업계가 흑자를 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오고 계시고, 그런데 나름대로 봤을 때 좋은 그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 저하고 이제 인터뷰 하실 때 이런 성과에 대해서 매우 아쉽고 화가 난다고 있고 되게 그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좀 약간 속으로 좀 놀라긴 했었는데, 그때 그렇게 생각하셨던 이유는 어떤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네, 일단 아쉬움과 화가 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예. 아쉬운 건 기대보다 못 미칠 때 아쉬운 것 같고요. 화가 나는 거는 이제 뭔가 억울하거나 네. 공정하지 않다던가 이게 아닌데 이제 이럴 때 이제 화가 납니다. 저희 더스윙의 실적을 보면 일단 기대보다 못 미쳤다는 게 되게 아쉽고요. 저희 전동 킥보드가 주력해서 아까 저희 소개해 주실 때도 전동 킥보드 주력해서 다른 곳으로 많이 다각화가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각화가 돼서 좋은 것도 있지만 다각화가 됐으면 매출이 훨씬 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기존 사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되게 아쉬운 거고요. 기대보다 못 미쳤기 때문에. 기존 사업이 무너지는 이유가 제 개인적인 생각엔 억울하고 또 공정하지 못하고 옳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짚어드리면은, 약간 지금 이제 뭐 굳이 그렇게 격양된 표현으로 말씀하실 필요는 없지만, 약간 지자체의 규제나 그 단속의 여파가 킥보드 사업이 매출이 정체되거나 혹은 이제 성장하지 못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시는 거죠? 네. 지자체가 특별히 지자체가 잘못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네. 그냥 지자체는 그냥 시민사회를 대표하고 여러 민원들을 해결해주는 곳이다 보니까 뭐 그분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억울하기도 하고, 네. 이게 옳지 않은데라는 생각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 거의 금지에 가까운 수준, 이걸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으면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수준의 이제 사회적 시선과 인식이 자리 잡았는데요. 사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의 교통수단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고, 하드웨어가 이렇게 생기면 좀 너무 위험하지 않냐, 그러니까 조금 더 개선해야 되지 않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어떤 자동차가 아니라 오토바이가 아니라 어떠한 이동수단으로 분류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수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현실이 너무 아쉽습니다. 네, 저는 이해해요. 그 말씀을. 왜냐하면 이제 거대한 벽이 딱 앞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길로 가자 뭐 아니면 뭐 이쯤 하자 아닌데 이제 투쟁심을 가진 창업자들은 모르겠어 그냥 무조건 뚫어야 돼. 난 열받아. 나는 짜증나나. 이래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 큰 기업을 만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 갑자기 굉장히 그 우호적이시네요. 마음을 저는 이해합니다. 근데 모든 창업자들 마음인 것 같아요. 대부분 모든 만나보면 창업자는 아니고 크게 된 창업자들의 마음이라고. 대부분의 창업자들 만나면 아쉽거나 화가 나거나 항상 여기가 뭔가 차 있어요. 뭐 이렇게. 네. 그 이유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항상 기대에 못 미치고 뭐 잘 안 되는 게 내 잘못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뭐 창업자의 숙명 아닐까요, 다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숫자에 대한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때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네. 킥보드의 매출이 이제 4분의 1로 줄었다고 공식적으로 이제 보도 자료를 내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 현재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공유 킥보드 그리고 전기 자전거 구독 서비스 스왑 네. 그리고 라이더용 오토바이 스윙 바이크 스윙 택시 등 그리고 이제 옐로우 버스까지 네. 다양한 사업 부문별로 매출액과 한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작년 1분기 기준으로는 저희가 작년 1분기죠? 이거 2024년 1분기. 24년 1분기와 2025년 1분기를 좀 비교해 보면 작년 2024년 1분기는 공유 서비스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요. 자, 매출 뭐 숫자부터 작년 1분기는 한 100억 정도를 했고요. 올해 1분기는 택시를 거래액으로 따지면 한 170억, 택시 거래액 빼고 나면 한 160억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출 구성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작년 100억은 거의 대부분이 공유 서비스였습니다. 공유는 킥보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공유 특히 작년에는 특히 더 킥보드였고요. 저희가 근데 공유 사업이 이제 킥보드 말고 자전거도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거의 킥보드라고 보면 된다. 작년엔 거의 킥보드였고요. 작년에, 예. 올해는 그 매출 비중이 공유 서비스의 매출 비중이 한 42% 정도로 떨어졌는데 공유 서비스라 하면 이제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전기 자전거 공유 서비스입니다. 근데 그 42% 중에서 25%가 이제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인 거고 나중에 17% 정도가 이제 전기 자전거 공유 서비스입니다. 뭐 나머지 이제 그 다음 큰 비중은 거의 한 40% 가까이 뭐 차지하고 있는 스윙 바이크. 그렇죠. 지금 저희의 효자 상품입니다. 되게 이따가도 제가 질문을 마련해놨는데 잘 나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강한 영업팀이 열심히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인수한 회사인 옐로우버스가 매출의 한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작게 그러니까 택시 거래액은 빼고 나서 했을 때 한 4% 정도가 지금 그 스왑 조그맣게 매출은 작지만 성장세가 무서운 이제 전기자전거 구독 서비스 스왑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좀 아픈 부분이긴 하지만 전동 킥보드에 대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그 4분의 1까지 매출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의 매출이 성장했기 때문에 이게 매출 비중이 줄어든 건지 아니면은 전동 킥보드 부분 자체의 그 매출이 많이 줄어들어갖고 다른 부분의 매출 비중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건지 이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켓 데이터를 조금 먼저 말씀드리면요. 핑계 먼저 시작합니다. 핑계 먼저 시작하면 그 혁진의 숲 같은 서비스에 보면 이제 카드 결제 데이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저희 열심히 그걸 팔로우하고 있는데 뭐 그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저희 경쟁사들의 카드 결제 건수가 나와요. 집계 방식은 다르겠으나 어찌됐건 그 동일한 집계 기준으로 해마다 월마다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는데 재작년 대비 작년에 그 전동 킥보드 혹은 전기 자전거 공유 서비스의 결제 건수 자체가 17%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17% 결제 건수가 줄었고요. 반면에 저희는 대수도 더 샀어, 간신히 더 사서 이제 매출을 간신히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떨어진 건 아니고요. 매출을 유지했거나 좀 더 늘긴 했는데 작년에 예를 들어 공유 서비스 1분기에 공유 서비스에서 나온 매출이 한 65억 정도 되는데 지금 한 71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꽤 뭐 늘긴 늘었는데 대수가 는 것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적게 늘어서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당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업계의 트렌드입니다.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들 뭐 재무제표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 어떤 회계사분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이분이 이재용 회계사님. 또 그분이 또 한번 하실 수 있을 텐데 정말 그 좋은 얘기 안 나올 겁니다. 저희도 많이 하는데 대당 매출도 대당 회전율 뭐 예를 들어 매출액을 그 해 감가상각비로 나눴을 때 그게 모든 업계가 거의 떨어지고 있고요. 물론 상장을 앞두신 한 회사 제외하고 거의 다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러다 보니 이제 공유 킥보드 자체가 매출이 떨어진 게 하나의 원인이 있고 그렇다고 저희 절대값이 떨어진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대수로 밀어넣기 때문에. 그 대수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마련해놨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간신히 절대값을 방어를 했고요. 대신도 그런데 나머지 사업들 뭐 작년 100억 하던 게 170억이 된 것은 나머지 사업들 70억이 더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철수한 게 좀 악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작년 11월이셨죠? 맞습니다. 예. 좀 그 현재 서울시에서 그러면 사용했던 킥보드는 지금 지방에 쓰고 있나요? 어디에 쓰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여기저기 지금 그 방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걸 또 옛날에 폐기하실 수는 없고 폐기할 수도 없고 회전시키고는 있는 돈 주고 거죠? 사신 건데. 네, 뭐 예를 들어 그 지금 이제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 다 동네마다 터줏대감들이 있습니다. 이 동네는 빔, 이 동네는 킥고잉. 다 이 잡고 동네는 있는 데가 킥. 있군요. 그렇습니다. 패권들을 잡고 있는 데가. 다 패권들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신규 유저가 생겨야 예. 뭔가 좀 신규 유저로 쏠리면서 서로 유저를 뺏고 뺏기고 할 텐데 지금은 이미 타던 사람만 타는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딘가 새로 갔을 때 뭐 이미 난 뭐 예를 들어 싱싱만으로 충분한데 이미 난 직후만으로 충분한데 뭘 더 다운받아 하면서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유저를 유치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매출이 떨어진 이유는 서울에서 퍼져서 딴 곳으로 보냈는데 거기서 서울만큼 매출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량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면 서울시장이 이제 없어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킥보드 비즈니스는 좀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이게 그 희망회로가 돌 때도 있고요. 그 우울한 회로가 돌 때도 있는데 일단 우울하고 현실적으로 하는 게 제 스타일이어서 일단은 이쪽 그 우울한 마음이 들었을 때 드는 예상을 해보면 킥보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업계에서 킥보드는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마이크로모빌리티 컨퍼런스 같은 데 가보면은 이 스쿠터 is BlackBerry. 그 아이폰에 해당되는 거는 이바이크스다. 이렇게 그래서 전기 자전거가 아이폰이고 뭐 전동 킥보드는 한때 어떤 전동 공유 모빌리티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를 문을 열었지만 금세 니치 마켓에 국한되었다 사라지고 말았던 분야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전동 킥보드에서 전기 자전거로 많이 이동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동 킥보드는 사실상 저희 업체도 그렇고 뭐 경쟁사도 그렇고 사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아마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 그런 희망회로. 우울한 회로. 희망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서 그 유럽이나 중앙아시아, 러시아, 또 미국에는 전동 킥보드 대수가 늘고 있어요. 탑승 횟수도 늘고 있어요.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어요. 투자도 여전히 많아지고 이제 막상 회사들이 망하고 지자체에서 떠나니까 지자체들이 언제 와 어떻게 올 거야 하면서 막 저희한테도 연락이 오고 뭐 예를 들어 호주 같은 데서도 막 야 이제 빔이 막 이런 저런 이유로 철수하는데 너 한국에서 빔이랑 경쟁한다며 너네는 비딩 안 넣을래? 이렇게 해외에서는 이렇게 콜이 있을 정도예요. 근데 한국만 언제까지 이럴까? 정말 한국만 이럴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지난번 인터뷰에서도 제가 한번 여쭤봤었잖아요. 네. 이렇게 지금 킥보드 시장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약간 그렇게 막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이제 여름 무렵에 디어 코퍼레이션이 운영하고 있던 그 킥보드 부분 사업을 인수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기기도 이제 한 2만 대를 더 인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니 왜 스윙은 킥보드 사업의 그 성장성에 대해서 그렇게 막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굳이 저렇게 돈을 들여갖고 2만 대를 추가로 인수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여기 그 디어의 그 킥보드들을 인수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선 디어의 팽동원 대표님 멋진 한 수를 두셨다라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네. 농담이고요. 그 실제로 그 사업 업황이 안 좋아지거나 대당 매출이 안 좋아진다고 해서 뭐 저희 킥보드 사업이 적자가 나거나 회사가 흔들리거나 아니면 이 매출이 있을 바에 없는 게 낫다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기대했던 만큼 성장하지 못했고 예전만큼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수익성이 나는 사업이고 시장이 성장하지 않지만 다른 경쟁사가 이제 나간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보통 시장 성장이 정체되면 그 컨솔리데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남기로 결정한 회사가 있고 그냥 이제 딴 거 하자라고 결정한 회사가 있는데 서로 가격이 맞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 기준 아마 올해 또 아무리 비관적이어도 올해도
돈을 못 뒤에- 버는 건 아니다. 여기 손해 보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그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경쟁사가 사는 것보단 나아요. 우리 경쟁사가 사갖고 더 강해지는 것보다는. 예. 음, 그래서 포기할 거면 아예 저희 거 다 팔아서 1등에게 팔거나 해서 3등에게 팔아서 3등이 1등 되거나 이 정도의 딜을 하거나 아니 그게 아니라면 애매한 정도의 이만 되면은 이제 캐팅 뭐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경쟁사가 가졌을 땐 또 의식이 위협이 될 만한 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소입니다. 이거 사서 나쁘지 않고 누군가는 사야 되는데 경쟁사가 사는 것보단 내가 사지 뭐 약간 이런 논리였습니다. 가격대도 좀 나름 합리적이라고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사신 거죠? 너 그렇게 비싸게 샀다고는 생각 안 하시는 거죠 지금? 네, 합리적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제 좀 약간 신사업 부분에 대해서 또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되게 스윙 바이크 저도 그때 인터뷰 때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효자 그 부분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작년에 이제 2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그 더 스윙의 성장을 좀 견인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서비스 자체가 되게 좀 약간 굴곡이 있었던 서비스잖아요. 그 네. 오늘은 라이더부터 시작하셔갖고 네. 엘리를 거쳐갖고 두 번 정도 이제 피봇을 하신 다음에 네. 2023년부터 약간 제대로 자리를 잡은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 서비스를 어떻게 기획해갖고 어떻게 지금까지 성장해 왔는지 올해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토바이 그 스타트업, 이 오토바이 관련된 스타트업에도 여러 무덤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가장 무덤의 주된 원인은 이제 전동화였어요. 전기 오토바이가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저희도 잘 될 줄 알았어요. 전기 오토바이가. 네, 그래서 2021년도에 저희는 전기면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왜냐면 전동화가 되면 보통 만드는 법도 다르고 또 수입하는 사람도 다르고 관리하는 사람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의 밸류체인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래서 새로운 누군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럼 빨리 들어가서 선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겼는데 뭐 제조품 수입 뭐 수리하시는 분까지 저희가 너무 빨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2021년도에 전기 오토바이를 왕창 사서 한때 신문에 막 저희가 전기 오토바이 최대 수입사 이렇게 막 1등 수입사 분기당 최대 뭐 이런 거랑 2분기 연속했었어요. 그래서 사서 배달 라이더 분들께 처음에는 대여를 했죠. 예, 대여 비즈니스 바닥에 깔아놓고 예. 똑같이 뭐 전기 오토바이 타다가 배터리를 뭐하러 이렇게 뭐 갈고 이러시냐 그냥 다 딸면 여기다 세워놓고 옆에 거 타고 가셔라. 진짜 나이브한 생각이었죠. 이게 뭐 라이더 분들은 자기 오토바이 얼마나 애착이 많은데 그거를 타다가 버리고 가라. 그래서 한번 그때 어느 정도 그 전동 킥보드랑 전기 오토바이랑 같이 이렇게 세워놓고 했는데 수요가 생각보다 적어서 처음에 한 500대까지는 잘 되다가 500대 넘기니까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던 게 이제 오늘은 라이더 서비스고요. 두 번째 엘리는 그러면 이게 애착이 필요한 거면 이걸 리스 렌탈로 팔아볼까? 해서 이제 리스 렌탈 그 온라인 리스 렌탈로 팔아봤습니다. 배달 라이더 분들이 그래서 그때도 또 500대가 또 나갔어요. 지금 한 30억 날렸습니다. 왜냐면 유저들이 뭐 여러 하드웨어의 문제 같아요. 그 하드웨어의 문제일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프로덕트의 문제일지 마켓의 문제일지 아무튼 둘의 핏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환불 들어오고 망했고 엘리까지는 전기 오토바이였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했다가 망했고 그래서 이제 사업을 좀 접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한 2022년 하반기쯤 됐는데 이제 저희가 불쌍하니까 고객들이 그냥 PCX 주면 당장 사겠구만. PCX는 그냥 우리가 보는 혼다 그 다다다다 거리는 스쿠터, 그겁니다. 조금 큰 스쿠터. 좀 큰 스쿠터 그리고 그 보통 이렇게 저희가 배달하시는 분들이 타신다고 생각하는 그 다다다 하는 오토바이입니다. 이제 그 오토바이 그냥 그것만 주면 수용해서 살 텐데 하면서 이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는 고객들이 생겼어요. 그 고객들 이렇게 팔았더니 너무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 운이 좋았던 게 저희가 먼저 21년, 22년도에 실패를 했고 23년도에 또 이쪽 분야 다다다다 하는 그 PCX를 가지고 리스 렌탈 하시는 큰 회사가 있습니다. 경쟁사 큰 회사. 그 회사가 어떤 여기에 그 개척자신데 이쪽 부분에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들에게 오토바이 리스 렌탈 해주는 거에 개척자신데 이분이 전기 오토바이에 꽂히셨어요. 2023년도에. 그래서 우리는 전기 오토바이만 판다. 그래서 저희는 실패를 하다 한 500대 수준으로 실패했는데 이분 한 5000대 수준으로 이제 실패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 계시던 팀과 그 어떤 고객분들이 다 저희한테 오셔서 갑자기 이제 2020년도에 10억 매출 하던 게 3년도에 100억, 4년도에 200억, 올해는 한 300억 넘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 작년 기준은 업계 몇인가요? 이 오토바이 렌탈. 작년에 저희가 그 어부지리로 이렇게 그 1, 2등이 이렇게 갑자기 전기 오토바이 꽂히셔가지고 그
떨어져서 그 따라가고 있는 3, 4등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뭐 3위가 됐다 하겠다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정확히 모델이 리스하고 렌탈인 건가요? 아니면 월 구독인 건가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게 이제 저희도 많은 질문을 받는데요. 예. 리스는 뭐고 렌탈은 뭐고 구독은 뭐고 예. 뭐 되게 헷갈려요. 예. 근데 다 같은 말이고요. 예. 그 한국에서는 이제 정확한 그 사전적 의미는 다르지만 한국 마케팅적으로 쓰는 거는 리스나 렌탈이나 할부나 구독이나 전부 다 월 단위로 낸다고 표현을 하고요. 다만 끝에 가서 소유권이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에 따라서 앞에다가 반납형이냐 인수형이라고 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전적 의미로는 1년짜리 그러니까 1리스에 가깝습니다. 소유권이 당연히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럼 5월 지금 이제 5월 오늘 15일인데 네. 지금까지도 잘 성장하고 있는 건가요? 이 스윙 바이트는 기대하신 대로? 네. 아까 뭐 올해는 300억 지금 넘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상당히 또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돈이 모자랄 만큼 성장하고 있고요. 사실 돈이 새 오토바이 사실 돈이 모자랄 정도로 네. 이제 잘 나가고 있단 말씀. 그래서 되게 많이 모자라고 그래서 되게 아쉬워하고 있고요. 1분기 기준으로는 저희가 저희 집계 기준은 이제 오토바이가 리스를 하다 보니까 각 회사마다 보험을 등록하면 보험 건수가 이제 퍼블릭하게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로 봤을 때 저희가 한 3개 차이로 2등 정도예요. 그래서 1등과 3대 차이로 3대? 네, 2등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4, 5월에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만 살아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시장이 딱히 엄청 성장하고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만 이제 경쟁사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전기 자전거 구독 서비스 스왑이라고 뭐 이렇게 출시한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좀 어떤 서비스고 현재 반응이 어떤지 좀 이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인터뷰한 다음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스왑이 많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저도 많이 봐요. 저희 여의도에 많아요. 회사 앞에도 그거 있잖아요. 그 그렇죠. 자전거 거치대가 네. 스왑이 너무 세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생각보다. 꼭 한 번씩 해보세요. 이거 부담 없으니까요. 수압은 일단 부담 없이 한 달 요금 내면서 탈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상품화 비용 때문에 6개월 이전에 먼저 반납하면 한 달치를 돈을 더 달라고 하긴 하는데 어찌됐건 한 달에 원하는 만큼만 돈을 내고 쓸 수 있고요.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전기 자전거 구독 서비스. 그렇습니다. 자전거 구독 서비스고 주된 상품이 전기 자전거입니다. 그냥 일반 자전거도 있긴 있나 보죠? 저희가 7개 카테고리에 14개 모델 정도를 현재 운영 중인데 7개 카테고리는 전기 자전거 혹은 뭐 자토바이, 혹은 킥스쿠터 또 있고 일반 자전거는 MTB, 로드 자전거, 그냥 시티 자전거 이제 또 다음 달에는 어린이 자전거도 이렇게 어린이 것도요? 예. 좀 매출은 괜찮나요? 매출이 지금 4월 4억, 5월은 5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목표는 12월엔 12억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쁘게 되면 좋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구독자 수가 얼마나 되세요, 이거 지금? 구독자 수가 이게 한 1년 되신 거잖아요, 이게. 예, 작년 5월에 시작했고요. 그렇죠. 한 11개월 정도 됐고 지금 누적으로 한번 들어왔다 나갔다 한 고객까지 다 합치면 한 8,000명 정도 되고요. 많이 늘으셨네요. 예, 액티브는 5,000명 정도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약간 배달 라이더 분들은 약간 어떻게 보면 B2B에 좀 가까울 수 있는데 네. 왜 이제 B2C까지 이렇게 구독 모델을 어떻게 해서 이제 기획하게 된 건지 네. 요걸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제발 자동차를 놓고 자가용을 놓고 2바퀴가 달린 걸로 혼자서 타고 다니면서 공간을 사람에게 내어주자라는 게 이제 저희의 비전이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공유 서비스라고 하는 수단도 너무 좋은데 자전거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유죠. 네. 그 특정 기간 동안 점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이 서비스를 내게 됐고요. 한국의 자전거 타는 일반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는 양이 엄청 줄고 있고요. 특히 취미가 아닌 이렇게 그냥 이동 수단으로 타는 거는 거의 뭐 20년 전 대비해서 많이 줄었나요? 많이 줄었어요. 그렇군요. 많이 줄었어요. 왜냐면 그거 타고 출퇴근하거나 어디 장 보러 가는 사람이 일단 주변에 없고요. 그거 타고 다닌다고 사람이 공원 다니고 이런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뭐 매출에도 나와요. 뭐 삼천리 자전거나 알톤 자전거나 생활용 자전거 매출을 보면 거의 과거 대비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럴 때 이제 뭐 인프라 얘기도 있고요. 도시가 이렇게 생겨서 안 탄다. 뭐 시민의식이 안 좋아서 안 탄다. 자동차들이 빵빵대니까.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저희가 고칠 수 있는 건데 서비스랑 제품이 마음에 안 든다.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나왔고요. 그래서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되게 반응이 좋아요. 첫 번째 뭐 제품이 안 좋다, 예쁜 게 없다,
뭐 다 배달부나 타는 것 같다. 뭐 배달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타서 배달도 안 하는데 배달하는 느낌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탈 것은 멋으로 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쁘지 않다 했고 되게 다양한데 잘 모르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근데 저희는 이걸 일단 카테고리 다양하게 했고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이것저것 타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3개월마다 기기를 계속 바꿀 수 있어요. 뭐 매달 바꿀 수도 있고요. 돈을 좀 추가로 내면. 그래서 그렇게 해결을 좀 했고 비싸니까 렌탈로도 했고. 혹시 이 수압 모델을 혹시 추석훈 씨가 한번 타고 나온 적이 있나요? 그 예능에? 비슷하게 생긴 겁니다. 비슷하게 생긴 저희의 건가요? 컨셉이 약간 이제 저희 또 존경하는 또 예. 스타트업 중에 하나 또 와이즐리라고 있는데 예. 그분들도 야, 저렇게 사업해야 되는 건가 싶었던 게 퀄리티도 똑같고 질이 똑같고 제조사도 똑같은데 브랜드의 거품을 뺐지 않습니까? 그 자토바이 그 비슷하게 생긴 그 추석... 거품을 뺀 약간 와이즐리 컨셉의 스윙이 직접 만든 자전거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자전거를 다 직접 제작해요. 그래서 잘 보고 프레임도 다 디자인하고 제조사 찾아가지고 이렇게 넣고 뭐 부품들 저희가 오죽 잘 알겠습니까? 이 킥보드랑 자전거에서 쌓인 짬밥이 있어서 뭐 모터, 배터리, IoT 디스플레이 이거 다 저희가 직접 제작해서.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스윙 바이크가 뭐 되게 잘 나가고 있는 거는 그때도 제가 좀 들어서 알고 있었고 수압도 제가 들었을 때는 막 월 매출 3억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막 4억 넘어가고 이제 5억도 바라고 계시니까 되게 잘 나가고 계신데 그런데 작년에 좀 약간 접은 서비스들도 사실 많으셨잖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잘 나가는 서비스만 얘기했는데 그 접으셨던 걸 보면 이제 스윙 딜리버리 그리고 스윙 에어 이것도 접으신 거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타고 가요. 네. 작년에 좀 안 돼갖고 중간에 이제 접으셨던 서비스들도 꽤 있으신 것 같은데. 렌터카 사업도 했는데 접었어요. 렌터카요. 잘 안 되셨던 것들에 대해서도 그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갖고요. 네, 실패는 안 할수록 좋긴 한데 예. 또 실패 안 할 수는 없더라고요. 안 하실 수는 없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딜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그 배달 시장이 크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돈을 벌지로 보면 배달 대행 플랫폼이 돈을 벌고 있나? 뭐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배달 하시는 분이 돈을 벌고 있나? 그분들도 벌긴 벌지만 최저임금 수준으로 벌고 계세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배달 대행사를 차리신 분들은 외제차 타고 다니시고 다 부자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 사업을 해야겠다. 아주 네. 단순하게 우리가 배달 대행사 하지 뭐 해서 이제 저희가 직접 직원을 뽑고 오토바이 우리 그러니까 오토바이도 같이 이렇게 주고 열심히 해봐 그러고 했는데 이거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단 이 사람 출근 안 하시고요. 뭐 비우면 안 하고 막 쌍욕을 막 바꾸시고 굉장히 거칠어요. 굉장히 거칠고 인사 관리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군요. 좀. 이거는 좀 배달 전문 영역이에요. 그분들을 어떻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알던 HR 어떤 뭐 교과서 있는 거랑 완전 달라요. 그분들을 일 잘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자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외제차 타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스타트업이 함부로 보고 뭐 저 내가 하지 뭐 했다가 이제 망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배달 대행사 월 1억을 찍었지만 이렇게 이게 월 매출 100억이 되면 이걸 100배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에 접었어요. 돈이 잃진 않았어요. 근데 이건 못하겠다 싶어서 접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택시 사업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멋 모르고 했던 건데 그 타고 가요라는 서비스를 인수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뭐 밴으로 이렇게 고급 밴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타다랑 잘 안 되니까 이제 밴에 대한 집착이 생기잖아요. 이제 닮은 사람만 보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타고 어떨까 싶어서 막 봤는데 이거 보니까 공항에 가는 밴드를 예약해주는 웹 플랫폼이더라고요. 근데 회사가 어려졌다길래 그러면 저희랑 같이 하시죠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택시의 주적이더라고요. 이제 괜찮다고 분명히 그 디디 할 때는 다 리걸 디디 했을 때는 법적으로 문제 없고 그래서 진짜 괜찮은 거 맞죠? 타다랑 다르죠. 디디가 뭐예요? 듀딜리전스요. 이제 회사를 살 때 뭐 법적으로 다 전문 것 했는데 제가 또 나이브하게 해가지고 택시 이 사업을 유지하면서 택시 중개 플랫폼을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업에 돈이 안 된다기보다는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접어야 됐었던 게 있고요. 렌터카는 이제 저희가 자회사에게 렌터카 법인을 고추장으로 유명한 순창에 이제 렌터카 법인을 세우고 20대로 시작을 했는데 뭐 이렇게 될 듯 남이 하니까 쉬워 보여서 이것도 그냥 가서 렌터카 쓰세요. 제일 싸게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자본 투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가가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보나
이익으로 보나 5년을 놓고 보면 이익도 좋고 현금도 좋은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들어가는 현금 대비 나오는 매출과 이익이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속도가 빨랐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도 매출과 이익이 뭐 적더라도 빨리만 클 수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느려서 이것도 포기했습니다. 또 그 외 많아요. 아니 뭐 당연히 이런 얘기를 사실 또 어디서 듣기가 그렇죠. 쉽지가 않은데 네. 오히려 이런 얘기를 더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실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좀 택시 얘기로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택시. 사실 이제 작년에 이제 스윙 택시를 좀 출시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서비스인지 기존에 약간 카카오 택시 같은 이제 가맹 사업 모델이 아니라 뭐 호출 중개료를 통해서 약간 수익을 거두는 게 좀 다르다고 그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다른 분들한테도 좀 이걸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카카오 네. 택시하고는 약간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좀 다른 편인 거죠 지금은. 네.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동일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냥 소비자가 느끼기에 스윙 앱 다운받아서 부르면 택시 오고 그러면 미터 요금만 내고 가는 건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이거는 플랫폼이 꼭 잡아줘. 내가 4,000원 더 낼 테니까 꼭 잡아줘. 못 잡으면 네가 나한테 벌금 5,000원 내. 라고 할 정도의 서비스도 있어요. 그 요금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보여주고 지금은 기사님 별로 없어서 돈을 한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2,500원 그때에 따라서 AI를 통해서 저희가 알고리즘 개발한 걸 통해서 얼마 정도 내세요라고 하면은 그 돈을 내면 매칭률이 올라가는 이렇게 고객이 수수료를 내는 사업 모델이고요. 근데 사실 하루 중에 대부분의 시간에는 무료로 그냥 타도 기사님이 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이 그러면 고객이 느끼기에는 뭐 카카오도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거의 똑같다고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사업 모델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카카오 택시나 모든 택시 플랫폼이 해결해야 될 난제는 기사님들이 좋아하는 콜이 있고 싫어하는 콜이 있다. 또 사람이 몰릴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다. 손님이 몰릴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다. 요 두 개가 이제 모든 난제인데 이걸 해결하는 방식이 외국에선 규제가 많이 풀어져 있다 보니까 다 돈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깎고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높이면 될 거 아니야. 이제 되게 단순하지만 명쾌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방식이 가격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는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중형 택시에 있어서 대형 택시는 지금 가능합니다. 네, 근데 중형 택시는 아직 그 서민의 발이라고 해서 아직 안 풀어주고 있는데 대신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했을 때 카카오가 해결하셨던 방식은 아무래도 압도적인 장악력을 통해서 택시 아저씨한테 가서 우리 랩핑하시고 우리 콜만 받아준다고 약속하시면 우리가 콜을 몰아줄게. 물론 이제 공정위에서 이게 몰아주기가 불공정 행위다라고 났지만 사실 그 사업 모델이고요. 그 끊임없는 플로우를 줄 테니까 나에게 수수료를 줘라고 하는 게 가맹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가 택시에서 이만큼 벌었어요라고 하는 매출 이만큼 나왔어요는 그 매출입니다. 근데 저희의 사업 모델은 기사님께는 오히려 돈을 드리고요. 근데 그 돈을 드리는 게 저희의 비용인 거고 돈을 받는 거는 그 AI를 통해서 고객에게 추천한 금액을 받는 게 저희의 매출 모델입니다. 그 둘 사이에 그 차액이 이제 스윙이 가져간 돈이 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좀 예전에 약간 이런 거 느낌이 나거든요. 예전에 이제 배달의 민족이 확 잘 돼 버리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비슷한 앱 만들었잖아요. 심지어 뭐 정부에서도 만들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결국은 배달 앱을 이기진 못했잖아요. 그 배달의 민족을. 스윙의 경우 좀 이런 얘기가 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좀 새로운 접근법이긴 한데 좀 카카오 택시가 거의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균열 낼 수 있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현실적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희 진짜 세 발에 피고요. 그냥 대충 숫자로 말씀드리면 이거 왜 하지 싶을 정도의 숫자예요. 지금 현재 상황은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하루에 30만 콜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 거의 25만을 카카오가 26만 원을 카카오가 하고요. 나머지를 가지고 우버가 한 뭐 2, 3만 우버도 불쌍해요. 2, 3만 해요. 뭐 10만 한대요. 10만 하는 날도 있는데 뭐 아직 그 저희들 추산으로는 뭐 5만이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돈을 뿌리고도. 근데 그리고 이제 한 온다 택시 서울시에서 밀어주고 있는 그거 그렇게 밀어줘도 많이 안 돼요. 그렇게 무시하기에는 그런 저희도 2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왜 하지? 실 정도의 숫자 왜 하시는지 궁금한 거죠. 그렇죠.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는요. 저는 이제 에고가 큰 것 같고요. 가장 에고요? 네, 저의 에고. 이 사업은 이래야만 해. 좋은 말로 하면 비전이고요. 사업체의 비전이죠. 나쁜 말로 하면 에고인 것 같아요. 동전의 양면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왜냐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자가용을 줄이고 자가용 의존도를 줄여야 되고 그러면 의존도를 줄이려면 뭐 도시 인프라도 바꿔야 되고 시민 인식도 바꿔야 되는데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건 이게 아니라 세 번째 제품과 서비스를 강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택시는 그 축에 있어서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바퀴도 있어야 되고 두 바퀴 뭐 자전거나 킥보드도 있어야 되고 대중교통도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뭘 꼭 탈만 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차를 그러면 차를 렌터카를 하는 상황도 필요할 거고 차를 렌트하는 상황도 필요할 거고 택시도 필요할 거고 그래서 이 왁구가 다 맞춰져야지 저희 서비스가 실제로 자가용 의존도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필요하다가 이제 1번이고요. 그리고 어쩌면 필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를 쥐어 짰을 수도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기회가 분명히 지금 왔다. 시장의 변화라고 하는 기회가 왔다라고요. 두 번째는 조금 해보니 아주 작은 스케일이지만 2,000개밖에 안 되는 스케일이지만 해보니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기회가 왔다는 거는 카카오 모빌리티에 이제 많은 지인들도 말씀하시고 뭐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제 기사님들이 너무 없어서 결국 기사님 위주로 시장이 바뀔 것 같은데 기사님 위주인데 기사님께 돈을 받는 사업 모델이 서스테이너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결국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아마 카카오의 그 호출 수수료를 내시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블루를 많이 추천을 해주죠. 예. 그렇죠. 그게 블루가 이제 수수료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변환해야 된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고요. 왜냐면 기사님들이 없으니까요. 근데 카카오도 알고 있고 스윙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스윙이 잘난 게 뭐야라고 할 때 저게 잘난 게 있는 게 아니라 저희의 유일한 잘남은 시장이 바뀔 때 가진 게 없으니 빠르게 이것저것 해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는 기회라고 해석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약간 해본이 됐다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호출 방식을 뭐 80-90%는 그냥 불러도 오는 방식 잘 올 때고 안 올 때 요때 그 기사님들께 돈을 얼마를 받을지 얼마를 받고 싶어 하는지도 잘 저희가 트래킹을 해봤고 했더니 BEP가 맞더라. 돈을 엄청 그 이익이 많이 나진 않지만 보통의 대부분 택시 회사들이 그 기사님께는 기사님 보조금 주고 고객에겐 고객 보조금 줘가지고 이 양 보조금에 의해서 플랫폼이 망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여기는 돈 주는데 여기서 받아서 주는데 이게 손해는 아니더라 한 수준이 지금 현재도 유지되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작게는 저희끼리 축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그럼 이거를 요 2천이 만약에 2만이 되면 어떤 회사도 못했던 예를 들어 우버에 지금 현재 3만 콜, 5만 콜은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주 작지만 그들의 2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이지만 어찌됐건 아직 돈을 잃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해본이 조금 되니까 더 해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저의 비전과 에고 때문에 쥐어짜내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것도 제가 3년 뒤에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또 이제 네 바퀴 차량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작년 말 그러니까 12월에는 그 통학버스 솔루션 기업 그 옐로우 버스도 인수를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상당히 이제 인수하신 이후로 지금 한 반년 정도가 됐는데 네. 월 매출이 이렇게 상당히 늘었다고 그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현재는 이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기 그 옐로우 버스 얘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옐로우 버스는 이제 그 한효승 대표님이 10년 전에 창업하셔서 지금까지 이제 하드캐리 해오신 회사인데요. 옐로우 버스는 그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솔루션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하거나 아니면 학원에게 가서 그냥 운영 대행을 다 턴키로 받아와서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이제 이 회사를 인수했는데요. 그 아까 다시 원래 저희 회사 원점으로 돌아가면 자가용의 의존도를 줄이고 싶다인데 전 유럽에도 자주 가는데 유럽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이제 또 파리나 유럽을 가보면 거기는 통학을 다 그 자전거로 해요. 자전거 뒤에다가 태워서 하는데 이제 카고 바이크라고 해서 전기 자전거에다가 뒤에 태워가는 모습들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남해일인 것처럼 봤는데 그러면서 저희 아이가 이제 2021년생인데 유치원을 가게 됐어요. 예. 근데 제가 지금 라이드하고 있거든요. 매일 아침. 그래서 이 라이드의 심각성에 대해서 자전거로 데려다 주신다는 얘기? 자전거가 안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특성상 자동차로 이제 태워다 주신다. 자동차로 매일 아침 가고 학원도 이게 막 정말 전쟁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고통을 제가 소비자로서 한번 느껴봤어요. 그 고통이 셔틀이 1번 없다. 그래, 이번은 셔틀을 애가 탔는지 안 탔는지 알 수도 없다. 기사님 연락처도 모르겠다. 게다가 학원이 여러 개면 대체 이 스케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막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우연찮은 기회에 이제 한효승 대표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한효승 대표님이랑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가 시장에 대해서 배웠고 되게 시장이 크더라고요. 전국에 7년 전, 8년 전 기준으로 전국에 13만 대가 있대요.
그건 13만 대인데 그 노란색 버스가요. 예, 노란색 예. 13만 대 버스가 버스는 스타렉스 아닌가요? 스타리아랑 예, 25인승, 35인승, 45인승 있어요. 근데 스타리아가 한 반 정도 되지만 예. 또 나머지 반이 꽤 커요. 아 그렇게 네. 큰 버스들로 25인승. 애들이? 예. 근데 그런 버스가 한 달에 스타리아 기준으로도 원래 한 달에 차 대비로 한 500만 원 매출하던데 이제 법이 새로운 게 왔잖아요. 민식이 맞나? 뭐죠? 그게 타다가 돌아가신 제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예, 아무튼 약간 그 동승 안전 매니- 같은 걸 예. 좀 강화하는 그 조치가 안전 봐요. 강화 조치 중에 하나가 동승 매니저를 꼭 태워야 되는 법이 생겼어요. 근데 그 동승 매니저의 월급이 또 200만 원 최소. 그 타는 시간을 시급으로 따져도 그러니까 스타리아 하나당 만들어내는 매출이 월에 700인 거예요. 근데 그게 13만 대가 있고 25인승은 거기에 200~300만 원이 더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엄청 큰 돈을 이미 내고 있는 서비스인데 여기에 플랫폼이 없습니다. 전세 버스 회사만 있고 여기에 대한 솔루션을 내는 회사가 많이 있었으나 여기도 무덤이 이제 한가득 있고요. 그래서 다 죽었고 이제 마지막 죽은 회사를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된 겁니다.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회사. 그렇죠. 예. 마지막까지 살아 있었던 회사를 이제 예.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고. 그러면 이제 월 매출이 얼마에서 얼마나 드신 거예요? 인수 직전하고 비교해 보시면 지금 상당히 유의미하게 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갖고. 네. 인수 당시에 월 매출이 한 5억 정도 됐었고요. 그 인수하기 직전이 한 12월 작년 12월 11월 네, 11월 12월에 5억 정도 됐고 5억에서 6억을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지금은 7억 7천 지난달 기준. 그래서 이번 달은 똑같을 것 같고 다음 달은 또 오를 것 같아요. 고객이 계속 늘고 있고 이게 사스처럼 그러니까 B2B 거래도 월 한 번 계약을 하면 거의 나가지 않거든요. 그 운영 대행을 받았을 때도. 근데 뭐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매출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올라가기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은 잘 나오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계속 주요 고객들을 보면 거의 이제 학부모시라면 중고등학생의 학부모시라면 알만한 학원들은 다 저희 고객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중 대표님이 사업해오신 이전 대표님이 사업해오신 방법 지금도 영업이사로 계시는 거죠? 영업이사로 네. 계십니다. 해오신 방법이 이제 큰 학원들 위주로 소프트웨어를 많이 공급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뭐 최선호 학원, 정상호 학원, 뭐 수학의 아침 잘 모르시는 눈치인데 저는 자녀가 없었고 이 학원계에서 이제 큰 학원들입니다. 유명한 학원들은 다 저희 고객입니다. 웅진 뭐 이렇게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거의 이제 질문이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대중교통 영역에도 작년이 아니죠. 지난 4월에 또 진출을 하셨잖아요. 약간 서울 패스라고 해갖고 월 구독료 75,000원을 내면은 뭐 서울 지역에 있는 뭐 지하철과 버스 이용 금액은 100% 환급을 해준다. 네. 근데 약간 요거는 제가 좀 보면서 약간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그럼 사람들이 지하철과 버스를 많이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조건 소비자한테는 이익이지만은 회사한테는 그만큼 또 손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네. 또 이제 모빌리티 기업이 뭐 전기 자전거나 통학버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게 그래도 이게 짜맞춰지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지 대중교통까지 진출한 이유가 좀 약간 되게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서울 패스를 이거 내놓은 거는 이제 왜 내놓은 것인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스윙 플러스라고 해서 멤버십을 만들었었는데요. 작년에 그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스윙 플러스의 혜택을 넓힐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냥 단순히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를 싸게 탈 수 있는 것만 또 해봤다가 택시를 저희 스윙 플러스 멤버십을 가입하면 택시도 10%를 적립해줍니다. 미터 요금에 대해서 뭐 그런 식으로 혜택을 계속 뭐 수압 자전거도 월 구독료를 할인해준다든가 하고 있는데 대중교통을 탈 때 환승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근데 환승을 어떻게 구현하지 하다가 쥐어짜다 만들어낸 게 지금 그 버스 카드, 충전해서 쓰는 버스 카드를 스윙이란 이름으로 내고 그 카드를 스윙 앱에다 등록을 하면 이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사용한 내역이 저희 앱에 꽂히니까 그렇죠. 그만큼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환급 때문에 이걸 하게 됐고요. 요금제가 지금 당장은 무제한만 있는데 곧 이제 무제한이 아니라 환급만 될 수 있는 스윙 전용 버스 카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중교통 영역을 해야 되는 거는 뭐 비전으로 짜맞출 수도 있는데 일단 고객의 요구가 되게 많았고요. 근데 그러고 나니 비전을 보니 그러게요. 저희 고객들이 대중교통을 쓰시는 분들이네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 자기 차를 타시는 분들은 거의 다 티맵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있죠. 네, 그런 것처럼 하지만 대중교통을 타시는 분들은 앱이 다양해요. 뭐 대중교통 맵으로 카카오 맵이 쓰시는 분, 뭐 카카오 맵이나 네이버 맵 쓰시는 분 있고, 그 다음에 또 버스 카드는 조금 더 할인 받으려고 또 티머니 고 뭐 이런 거 다운받아서 쓰시는 분도 있고, 자전거 타려면 따릉이 앱도 있고,
또 뭐 이제 킥보드 또 자전거 회사 또 막 몇 개씩 있고 뭐 또 택시 또 따로 있고 이게 한 번에 있는 앱이면 더 좋지 않겠냐. 한 번에 있다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아니고요. 한 번에 있고 이걸 통해서 하나의 멤버십을 묶는 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가장 싼 요금제, 그러니까 그 교통 버짓이 가장 낮은 나이대와 대상들을 대상으로 연결됐고요. 대학생 정도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 네, 좀 더 프리미엄한 서비스들을 더 낼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택시에 좀 더 집중돼서 택시 쿠폰을 넣은 택시형 멤버십, 그 다음에 내 차가 필요한 구독, 자동차 구독이랑 섞은 멤버십,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중엔 더 가면 기사도 가다가 나중에 가면 자율주행차까지 되지 않겠나. 그래서 결국 저희가 하는 사업은 마치 인프라 사업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전을 아주 초기에 실험해보는 단계로 지금 멤버십 패스를 또 회사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시작 자체는 고객이 원한 거였고요.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간 뭐 시장 흐름에 맞춰서 되게 치열하게 이렇게 비즈니스 한 것도 있고 또 그에 맞춰서 좀 좌충우돌 한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게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좀 회사가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을 추구했기 때문에, 지향했기 때문에 좀 그런 거다, 그게 비전이다, 좀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예,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PR에서. 근데 일단 저희는 자가용 안 타고 할 수 있는 거는 자가용 좀 줄이자, 제발 어떻게 하면 줄이지? 그래서 이것저것 더 하다 보니 계속 확장되더라고요. 그 뭐 종합 모빌리티죠. 네. 그 원래 그걸 하고 싶었던 거죠, 그게. 예, 원래부터 킥보드만 하고 싶었던 생각은 절대 없었고요. 사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을 오퍼레이터라고 봤어요. 앱을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든 아니면 킥보드든 그것을 잘 만드는 업체가 있고, 그걸 누군가 사고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든 제가 돈을 빌려서 사든 사고 고객에게, 엔드 유저에게 이걸 가장 편리한 형태로 제공을 하는, 이게 저의 역할이라고 봤고, 그게 킥보드에 국한되진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갖고 이제 사업체를 운영해 나가실 건지 이게 좀 궁금해갖고요. 네. 저희는 두 가지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어려움 혹은 이걸 극복하면 굉장히 좋은, 첫 번째는 다각화된 사업에 대해 이것들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특정 하나라고 하긴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제일 신경 쓰고 있는 거, 제가 개인적으로 신경 쓰고 있는 거는 옐로우버스와 그 전기자전거 커머스, 네, 구독이라지만 사실상 커머스에 가까운 구독. 이건 삼천리 알톤이랑 싸우고 있거든요. 삼천리 알톤과 싸우고 있는 이 사업과 옐로우버스가 굉장히 새로운 분야여서 제가 직접 신경 써서 하고 있고, 스윙 바이크는 또 저희 전무님이 혼자서 너무 전 거의 터치 하나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 세 개의 신사업이 안착하는 거, 스윙 바이크는 안착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 두 개가 안착하는 게 저희 올해 주된 역점이고요. 사업상 얘들을 키워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카테고리고, 두 번째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는 거는 그런 면에서 조직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처음으로 회사가 규모가 올해 잘하면 1,000억 되겠는데 못해도 900억은 되겠다라고 하는 상황에 사업을 가진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본사 인원이나 이런 걸 보면 저희랑 똑같은 사업, 공유 사업만 하는 공유 서비스만 하는 회사의 본사 인원하고 저희 본사 인원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본사 인원은 몇 분이세요? 저희가 90명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좀 많지는 않네요. 근데 이 많은 사업을 다 하고 있죠. 예. 거기 뭐 CX 하시는 분들 포함되어 있고, 고객센터 분들 한 8명, 그 제품에 관여되지 않은 분들 뭐 빼고, 뭐 재무인사 빼고 하면 실제로 뭘 만들고 팔고 하는 사람이 정말 없어요. 근데 이 조직, 이런 조직을 일을 엄청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많이 하겠죠. 스타트업이 그렇죠. 스타트업이. 그 과정에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야 위대한 회사가 되지? 그래서 선례가 없었던 분야에서 어떤 사업을 만들어가는 어려움이 첫 번째 어려움이라면, 두 번째는 이미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많은 저보다 선배 창업자들, 성공하신 창업자분들이 여기 문턱을 어떻게 넘었을까를 많이 공부하고 물어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일단은 이 정도까지 얘기 나누시고, 네. 다음번에 1,000억 넘으시면은 1,000억 내년에 또 저희가 모시면 좋으니까요. 네. 오늘 방송에서는 이제 김영산 대표님과 함께 더 스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스윙은 국내 모빌리티 분야 스타트업 중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이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최근에는 킥보드를 넘어서 오토바이, 전기자전거, 통학버스, 택시, 대중교통 등 모빌리티 영역 전반으로 그 사업 영역을
매우 빠르게 확장해 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더 스윙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저희 아웃스탠딩 기사와 아웃스탠딩 쇼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